네. 안녕하세요. IT과 에듀케이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연욱입니다. 저는 일단은 IT 과학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이런 강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차별성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타 기업과 다르게 저희 기업은 이런 광자를 갖고 있다. 이런 차별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사용하게 될 잔재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 어떤 강좌를 이제 업로드할지 그런 거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고갈되거나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이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듣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창업에 대한 많이 이야기도 듣고,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 국가에서 어떻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장 분석 철저해야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몸도 많이 상하고 이제 자존감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건강한 루틴과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에도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성공을 해야겠죠. 대학교나 이제 국가에서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해외에서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20단계 팁 과정을 진행하게 될 이종구입니다. 본 과정은 총 4차 시로 진행되며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정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혁신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5G 등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 유니콘 창업가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MIT 마틴 트러스트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24단계 창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20가지를 선택해서 단계적 창업 과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혁신을 배워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정의 레퍼런스는 그림과 같이 MIT의 빌 어울렛 교수가 펴낸 스타트업 바이블이고, 원 제목은 Disciplined Entrepreneurship 24 Steps to a Successful Startup입니다. 빌 어울렛 교수는 마틴 트러스트 기업가 정신센터의 소장이면서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는 직접 캠브리지 디시전 다이나믹스와 센서블 테크놀로지스를 창업했고, 특히 센서블 테크놀로지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에 2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과 체계적인 창업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MIT에서 학생들을 위한 창업 멘토로 변신하여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빌 교수와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아 현재 고려대에서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창업 단계를 들어가기에 앞서 MIT 과정에서 얘기하는 6가지 주제와
24개 스텝을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6가지 주제는 먼저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수익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가입니다. 이 중에서 본 과정은 주로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익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를 중심으로 20개 스텝을 선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즉 시장 세분화입니다. 20단계의 긴 여정은 잠재 고객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돈을 지불하는 페인 커스터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첫 번째 과제는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미충족 요소를 발견하고 그 기반 위에 사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즉, 혁신 제품을 개발해서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인자로 군림할 수 있는 신규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 즉 타겟 커스터머에 집중해야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selling to everyone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표 고객을 찾기 위해 1차 시장 조사를 위한 시장 세분화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맨 먼저 할 일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즉, 다양한 시장 기회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아이디어나 기술로 시장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잠재 고객 후보자를 최대한 찾아서 열거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림과 같이 그냥 고객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세분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의 간단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어느 스타트업 팀이 A라는 교육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에 최종 사용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교사는 또 초등, 중등, 고등으로, 다시 초등은 사립, 공립, 대안, 홈스쿨 등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교육 서비스의 콘텐츠나 니즈에 따라서 초등은 과목별로 또는 지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가 길고 깊게 정리된 후에 최종 사용 후보자의 역할과 특성을 정리해 둡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시군에 위치한 과학교사는 수업평가, 수업준비, 상담, 화학약품 정리가 주 역할이라 할 수 있고, 반면에 대도시에 위치한 과학교사는 화학약품 정리는 하지 않고 비품 구매 업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의 또 다른 간단한 사례입니다. 어느 스타트업 팀이 AI 챗봇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센터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산업별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즉, 금융, 통신, 유통, 공공, 제조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또한 규모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분화합니다. 지역별로도 가능합니다. 즉, 서울, 광역시, 기타 도시 등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기업 자체 콜센터나 콜센터 아웃소싱 등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AI 챗봇 서비스의 기능과 응용에 따라서 규모별로 세분화한 후 여기서 다시 산업별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즉, 세분화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2에서 4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은 꽤 긴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길고 넓은 잠재 고객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그 목록을 가장 현실성 있게 줄이는 일입니다. 즉,
목록을 6개에서 12개의 잠재 고객으로 줄이는 것이고 실상은 6개 정도가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을 최대한 늘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방대한 목록을 줄여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 고객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표 고객이 우리의 판매 조직에 접근이 용이한지입니다. 셋째는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고객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성능 좋은 자동차 엔진이라도 그것을 직접 구입해서 차에 장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파트너와의 협력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우리 제품과 유사한 난공불락의 경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인접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즉, 추후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이 우리 기업이 가야 할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가를 꼭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업 철학에 제품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목록 줄이기가 끝나면 이제는 잠재 고객의 시장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제품을 선보이는데 단순히 구글 검색이나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설사 필요한 정보가 담긴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한 발 늦은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본 시장 조사의 목표는 잠재 고객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제품으로 해결책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은 많은 잠재 고객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정답은 없다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에서 얻어야 할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먼저 최종 사용자가 있고 용도, 즉 어떤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지, 혜택, 즉 최종 사용자가 얻는 가치나 궁극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이고, 선도 고객, 즉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 구체적인 이름이 있다면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특성, 예를 들어서 얼리 어댑터인지 아니면 후기 다수 수용자인지 또는 고임금 시장인지 고성장 시장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즉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위해서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시장을 100% 장악했을 때 고객 수나 또는 예상 매출 규모는 어떨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 즉 유사 제품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보완제, 즉 우리 제품과 같이 꼭 팔아야 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시장 조사표를 만들어서 가로축에는 잠재 시장, 세로축에는 시장 조사 정보를 나열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1단계 시장 세분화는 잠재 고객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 단계로 전체 20단계 중에서도 가장 길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 팀은 최소한 3에서 4주 이상을 투자합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여기서 단순 인터넷 검색이나 탁상 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시장 세분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빌 올렛 교수가 창업한 센세이블 테크놀로지스의 사례입니다.
비록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본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센세이블 테크놀로지스는 3D 인식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팬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의 움직임 또는 스크린에 가해진 힘을 감지해서 물건의 형태나 동작, 무게 등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팬텀 기술에 관련해서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센세이블 테크놀로지스는 처음에 센세이블 디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초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일부 연구소에 해당 제품을 납품해서 기술력 일부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5년 내에 수천만 달러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팀은 몇 주 동안 기존 고객을 인터뷰하고 상품 전시회의 피드백이나 고객 리뷰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후에 1차 잠재시장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7가지 기준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목록 줄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해당 잠재 고객들과 직접 접촉해서 최종적으로 그림과 같이 세분 시장 조사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관련 잠재 시장은 연예 오락 산업이나 산업 디자인, 의료 분야나 지구 물리 쪽의 잠재 고객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용도, 혜택, 선도 고객, 시장 특성, 파트너, 규모, 경쟁자 등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센세이블 테크놀로지스는 기존 센세이블 디바이스의 매출 덕분에 현금 흐름이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 3달 정도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게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시장 세분화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쨌든 센세이블 테크놀로지스가 시장 조사표에 플랫폼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술을 실행하기 위한 OS와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술과 시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가지 보완제, 즉 넙스나 스타일러스 펜, 그리고 다이나믹스 엔진이 필요한 것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MIT 마틴 트러스트 센터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척 에드 팀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과 같은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도구가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먼저 교수와 학생 간의 피드백 루프가 잘 마련되지 않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여주는 활발한 소통이 어려워서 양쪽 다 모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는 DEI, 즉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의 문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생기는 차별 문제나 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 에드팀은 실시간으로 인게이지먼트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로 수업의 DEI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획했습니다. 척 에드팀 솔루션은 특히 줌과 같은 기존 교육 플랫폼과 연동이 쉬우면서 인스톨도 용이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능을 활용해서 교수가 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척 에드팀은 그림과 같이 창업자이자 CEO인 암린 푸나왈라를 비롯해서 CEO, 제품, 기술, 전략, 재무 담당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팀은 장시간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그림과 같이 시장 세분화표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에서 탑 150위 안에 속하는 대학과 그 외의 대학 시장, 기업 시장, K-12 학교 시장, 그리고
잘 알려진 온라인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인 무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각 세분 시장에 필요한 기능과 혜택, 긴급성, 예상 선도 고객, 마켓 사이즈, 경쟁자나 파트너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시장 세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단계가 모두 그렇듯이 생각이 아닌 행동의 결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점 시장을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물인 시장 세분화 목록에서 비추어드 마켓, 즉 거점 시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팀이 한 방향으로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도표에서 단 하나의 시장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점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큰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유럽 대륙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르망디를 거점으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도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점 시장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림과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온 세분화 시장을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중을 위해서 하나의 거점 시장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시장은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거점 시장의 선택 기준은 앞에서 언급했던 잠재 시장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목표 고객이 지불 능력이고, 둘째는 목표 고객이 판매 조직의 접근이 용이한지, 셋째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 넷째는 완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다섯째는 난공불락의 경쟁자가 있는지, 여섯째는 인접 시장으로 진출이 용이한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의 거점 시장만을 선택합니다. 거점 시장을 선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진입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점 시장은 꼭 성공해야 하는 시장이면서 초기 비즈니스를 위한 학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실력이 최고인 선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실력이 약간 더 나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을 거점으로 주변에 더 큰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국가를 거점으로 해서 성공한 후에 글로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점 시장을 선택해서 그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세분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일로 거점 시장을 좁히고 또 좁히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작은 시장일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총 유효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거점 시장이 너무 커서 문제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센서블 테크놀로지스의 거점 시장을 살펴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7가지 기준과 오랜 논의 끝에 팀은 그림과 같이 산업 디자인 시장을 거점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몇 가지 형태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 개의 지역 시장, 즉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에 따라서 직사각형을 다루는 시장, 양식화된 형태를 위한 시장, 그리고 클레이 모델링을 적용한 디자인 시장으로 세분화했고, 팀은 클레이 모델링을 적용한 디자인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과 같이 최종 소비 제품에 따라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형을 만지는 디자이너들이 많은 장난감과 신발 산업을 거점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척 에드팀의 거점 시장 사례를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이 중요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탑 150 상위 대학을 거점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팀의 분석 결과 경쟁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거점 시장을 선택했고 다음 단계인 최종 사용자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최종 사용자 단계는 거점 시장을 선택한 후에 고객을 자세히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팔려는 제품을 그냥 밀어넣기보다는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최종 사용자를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최종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림과 같이 거점 시장을 선택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최종 사용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목표는 유사한 특성과 수요를 공유하는 최종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고 상세히 기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점 시장에 나가서 최종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 필요하면 하위 그룹을 설정해서 각각의 프로파일을 모두 조사합니다. 즉, 여기서도 좁힐 수 있으면 좁혀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최종 사용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하고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성별, 연령대, 수입, 거주지, 욕구나 동기, 걱정이나 두려움, 롤모델, 여가, 선호하는 매체, 구매 의사 결정 기준, 개성이나 독창성, 경력이나 살아온 이야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그림은 센시블 테크놀로지스의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입니다. 앞서 선정한 거점 시장인 완구 산업이나 신발 산업에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대, 경력, 상황, 성격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잠재 고객일지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최종 사용자를 정의하는 또 다른 간단한 사례입니다. 어떤 스타트업 팀이 러시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를 구상했는데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정하고 연령은 17세에서 40세까지 그리고 직업은 학생, 전문직, 기업 중간 관리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 시장을 사회계층의 중간 또는 상위 레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정의한 최종 사용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정의한 잠재 고객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원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별은 남녀 모두이고 연령대는 17세에서 40세로 너무 넓으며 직업 또한 학생, 전문직, 중간 관리자로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층이라는 정의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해당 스타트업 팀은 시장 조사부터 다시 진행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적합한 최종 사용자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 직업, 동기와 같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초점을 더 좁혀서 프로파일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척 에드팀의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을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팀은 직접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잠재 고객인 강사나 교수의 기본 프로파일 정보와 온라인 교육 상황에 따른 심리적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들 최종 사용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키셀링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20단계 팁의 1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차 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